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추석이 한 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또 해외에서 입국할 때 PCR 검사도 폐지되면서 유통업계, 여행업계가 추석 특수를 좀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 같습니다. 오늘 센터뷰 시간에는 최근에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슈들 업데이트를 좀 해보겠고요. 미국이 인플레이션과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난달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는 새로운 법안을 내놨죠. 이 법에는 미국이 온실가스, 그중에서도 메탄을 내뿜는 석유가스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세금 규제에서 자유롭던 이들 업계의 불만이 갑자기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 글로벌 리포트 시간에는 이 소식을 비롯한 다양한 나라 밖 경제 소식들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가장 많은 악영향을 받았던 업계가 여행업계, 백화점, 마트 이런 오프라인 활동이 주로 배경이 되는 업계죠. 최근의 분위기는 어떤지, 특히 추석 명절 앞두고 특수를 기대할 만한 상황인지 등등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유통 담당 애널리스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코로나가 계속 지금도 확산되고 있기는 한데 일상 회복, 경제 활동 이것도 서서히 옛날로 돌아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유통업계, 백화점, 마트, 온라인 쇼핑 등등 이런 쪽은 변화가 어떤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옛날로 돌아가는 분위기예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올해 2분기 실적에서 이런 모습들이 좀 드러났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업체 제가 커버하고 있는 백화점, 편의점, 할인점 이제 합산해서 매출액 봤을 때 2분기 때 전년 동기 대비해서 17% 증가를 했고요. 예.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62%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폭보다 영업이익 증가 폭이 조금 크게 나왔는데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에 사실 매 분기마다 한 달이나 2개월 정도는 영향이 있었었어요. 예를 들어서 갑자기 확진자가 확 는다든지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미쳤었는데, 근데 이번 2분기는 4, 5, 6월 달 크게 이런 거리두기가 상향된다든지 이런 게 아예 없었던 분기다 보니까 예. 좀 순수하게 소비가 돌아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분기였었고, 그래서 그 효과 플러스 이제 워낙에 그동안에 베이스가 낮아진 상황이 있었다 보니까 영업이 예. 성장폭이 훨씬 더 크게 나왔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 때문에 유동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동인구 회복과 궤를 같이 하는 오프라인 채널 쪽 성장률이 좋게 나오는 모습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 달 같은 경우도 지금 8월 말에 보통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데이터 발표를 하는데 오프라인 매출이 12% 증가를 했고요. 그리고 온라인 매출도 7%가량 증가를 했습니다. 1년 전에 비해서 네. 온라인, 오프라인 다 좋아지고 있다. 네. 온라인이 좋으면 오프라인이 나쁘거나 그럴 텐데 왜 다 좋아지고 있을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온라인 같은 경우는 성장폭이 굉장히 작아진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예, 그래서 온라인은 원래 빠르게 성장하던 네, 곳이니까. 원래 두 자릿수 성장을 했었는데 7%대로 이제 한 자릿수대로 떨어진 거고. 부진했다 이거죠, 상대적으로. 그쵸. 다들 이제 그리고 밖에 나가서 쇼핑하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오프라인 같은 경우는 좀 두 자릿수대로 올라온 거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가지고 이제 오프라인 매출 성장 폭이 온라인 상회한 게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1월달, 6월달, 7월달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그동안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했다 보니까 많은 성장했다 보니 더 높은 성장 폭을 만들어 내려면은 그건 쉽지 않아요. 더 증가를 크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 품목별로도 좀 다른 양상이 나타나는데 패션이나 의류 쪽, 잡화, 화장품처럼 좀 리오프닝하고 궤를 같이 하는 품목은 온라인 성장을 하는데요. 근데 가전이나 전자제품이나 스포츠처럼 좀 코로나 때문에 매출액이 급격하게 증가했던 그런 부문들, 예를 들어 저희가 그때 소비를 많이 못하고 억눌려 있었다 보니까 집에 오래 있다 보니 이제 낡은 가구 같은 게 보이고 네. 가전제품 같은 걸 교체하고 싶었던 수요가 이제 폭발을 하면서 그런 쪽 이제 매출이 늘었었는데, 해외여행 못 가는 대신 냉장고 바꾸고. 그죠. 예, 텔레비전 바꾸고, 왜냐면 넷플릭스 봐야 되는데 좀 큰 화면 보고 싶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매출액 급격히 증가했던 품목들은 이제 올해 들어서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는 거랑 이제 감소한 게 좀 상쇄되면서 한 자릿수 성장을 이어가고 있는 게 온라인 쪽이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프라인에는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편의점도 있고 그런데 네.
다 골고루 회복 중입니까? 아니면 특정 업태가 좀 더 돋보이고 특정 업태는 좀 아직 부진하거나 그런 상황입니까? 백화점하고 편의점은 성장세가 좋았고요. 예. 그리고 지금도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지금 7월 달 매출 성장폭이 0.2%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음, 좀 추석 특수 관련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겠으나, 근데 사실 온라인 쪽으로 좀 학습 효과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음, 이제 코로나19 지나면서 좀 나이 많으신 분들도 온라인 쇼핑을 경험을 하시게 되고 이제 그게 이제는 그러니까 마트 문 열고 코로나 괜찮아도 네네. 온라인으로 살 수 있는 건 그냥 다 온라인으로 그쵸. 산다. 아무래도 편하니까요. 예, 습관돼서. 예. 그런 식으로 좀 음, 고착화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과거 대비해서는 아, 성장이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이 대형마트 업체들이 또 이런 상황을 타개하고자 또 이커머스 쪽에 많이 그동안 투자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올해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환경 자체가 좀 불리한 상황에 놓여 있다 음, 보니까 성장이 좀 어려운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 실적 측면에서도 좀 적자를 이어가고 그렇군요. 있는 부분입니다. 예. 주로 백화점으로는 많이 가시는. 네, 그러니까 옷 사러는 마트 안 가고 백화점 네, 가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백화점이 그렇군요. 조금 이제 놀라운 수치가 기존의 그 매출액을 견인했던 품목이 명품이었었고, 예. 명품이 항상 두 자릿수 성장을 해왔었는데, 올해 들어서 나타나고 있는 좀 특이한 현상은 의류 쪽 성장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고, 이게 음, 2019년도에 코로나가 없었던 정상 수요 대비해서도 높은 한 자릿수 성장률이 나오고 있어서 아, 돈을 아끼고는 있으신데 소비자분들이 네. 근데 또 사고 싶은 거는 사고 있는 상황이 음, 데이터로 좀 지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 옷은 보통 매년 일정 정도는 사야 되나 봐요. 그러니까 지난해 못 샀으면 그거 몰아서 사나 봐요. 네네네. 옷도. 보통 이제 겨울 의류의 교체 주기가 한 예. 2년 정도 되는데 음, 지금 코로나를 지나온 게 거의 2년 가까이 됐는데 아, 겨울 때마다 코로나 영향이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오미크론 때문에 12월 달에 밖에 못 많이 나가니까 못 옷도 덜 샀었고요. 예, 팔렸다 예. 이거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올해는 또 그렇군요. 동절기 성수기를 기대를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기야 코로나 때문에 집에만 계시면 옷 사이즈도 좀 달라졌겠네요. 아유, 다 못 입겠네.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을 거고. 네네. 추석 특수는 좀 기대하는 중인가요? 기본적으로 뭐 당당치킨 최근에 팔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이제 소비 심리 자체는 안 좋고요. 싼 왜냐면 것만 싼 찾으시고. 거에 찾으시니까. 그래서 7월 달에 지금 소비자 심리 지수가 1년 10개월 만에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이죠. 최저치를 기록해서 기준점인 100포인트 밑으로 떨어진 상황이고요. 음, 그리고 가구당 가처분 소득도 2분기에 증가를 하긴 했지만 소비 성향 자체는 66%로 이제 5.3%포인트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돈은 있긴 한데 소비는 좀 안 하고 이제 아낄 수 있는 왜 부분에서는 그러죠? 미래에 아끼고 대한 불안이 좀 있나 그쵸. 봐요. 예, 예.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음, 아무래도 뭐 이런 것들이 실적으로 이어지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3분기 지금 봤을 때 편의점 같은 경우 뭐 최근에 런치플레이션 대안이다. 왜냐면 워낙에 뭐 편의점 외식 도시락. 하시는 게 비싸다 보니까 예. 도시락이나 삼각김밥 이런 거 많이 사드실 테니 그런 수요가 좀 집중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은데 근데 또 편의점이 8월 달에 좀 비가 워낙에 많이 왔었다 보니까 예. 거의 100여 년 만에 뭐 최다 강수량이라고 했었잖아요. 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성수기 효과가 일부 좀 희석되는 부분이 있을 거라 보여지고 있고 또 4분기가 비수기이다 보니까 편의점은 그래서 저희는 이제 백화점이 좀 오히려 지금 실적으로 가시성이 있는 거는 유리한 예.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재밌는 거는 아울렛 매출도 같이 늘고 있는데 근데 또 아울렛을 운영하는 주체가 백화점 업체들이다 보니까 백화점은 또 좋군요. 예, 또 그런 실적이 두 개 더블로 맞습니다. 꽂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최근 가장 뚜렷한 건 옷을 많이 사신다네요. 요약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하시는 활동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품목들은 잘 팔리고 있다라는 게 최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할인점은 성수기긴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이커머스 관련 투자 때문에 뭐 특히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는 마트는, 네 이베이 이제 이름을 G마켓으로 바꿨죠. 예. 네, 이베이 코리아 인수를 하면서 들어왔던 부문의 적자 그리고 쓱닷컴의 적자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오프라인 채널이 회복을 하더라도 일부 이제 이런 부분 상쇄되는 실적이. 내용이 있을 것이다 그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아울렛을 하고 네, 어,
투잡으로. 마트는 투잡으로 온라인을 하는데 네네. 아울렛과 백화점은 같이 잘 되고 네네네. 마트와 온라인은 같이 돈만 많이 들어간다. 네네네. 그런 상황이고 또 백화점이 면세점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데 네. 뭐 그동안에 부담스러웠던 부분이 공항 면세점이거든요. 예. 왜냐면은 아시겠지만 여기 임대료가 엄청 비싸요. 월에 뭐 만약에 터미널 1과 2를 같이 운영하면은 한 월에 300억 정도 임대료가 나가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고정이었는데 최근에 그 해외 입국자 수가 많이 줄어들고 여행객 수가 줄어들다 보니까 네. 이 면세점의 임대료를 매출 연동으로 인천공항이 바꿔줬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그래서 예. 매출이 제로면은 이제 임대료도 안 내는 제로인 식으로. 걸로. 예.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부담이 덜해졌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유여행으로 내국인 출국자가 조금 늘다 보니까 공항점 매출이 약간 올라왔는데 이제 네. 그런 매출액이 좀 임대료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이 되면서 이쪽은 좀 연말까지 기본적으로 좀 부담이 덜한 상황이고요. 임대료 깎아준 덕분에 그쵸. 손님이 예. 크게 늘지는 않았으나. 네네. 그러니까 조금 늘어났다고 이게 과거 대비 아직 회복이 된 건 아닌 게 원래대로 고정 임차료로 가는 제도가 인천공항 객수가 2019년 정상 수요 대비 70%까지 올라오면 원래대로 바꾸겠다라고 했는데 네. 여전히 30% 수준에 미치는 수준이다 보니까 인천공항 면세점에서 뭐 사는 금액이 한참 좋을 때 30%밖에 안 돼요? 예, 전체 여행 그 객수죠. 객 트래픽, 숫자가? 숫자가 아직까지 2019년 대비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게 뭐 정상적으로 올라오려면 연말까지 당장은 어렵다고 보다 보니까 예. 고정 임차료로 바뀌는 거가 뭐 쉽진 않다. 그래서 그만큼 부담이 연말까지는 덜할 수 있다. 그리고 백화점 업체들이 면세점 사업을 같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이런 부담이 좀 덜해진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백화점 사업은 이거나 저거나 다 좋은 소식들만 있네요. 네, 근데 이제 주가가 안 움직여서 백화점 주식은 요즘 주식이 별로 안 오릅니까? 요새 뭐 기본적으로 시장이 어떤 주식이 오르나요? 다 내리죠 요즘 주식.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이런 좋은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주가가 크게 움직이지는 않고 있어서 예. 확실히 시장 심리가 많이 좋진 않구나라고 또 체감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군요. 네. 뭐 그러나 저러나 백화점 주식이 싼 것 같긴 하다 많이 이런저런 쌉니다. 호재에 비해서는. 네. 마트는 망하나요 이제? 어떻게 해요? 예전에는 마트 때문에 동네 장사 다 망한다고. 그럼요. 저 친구들이 가장 거대한 악이다 뭐 이러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요즘엔 마트 불쌍한데 우리 전통시장이 좀 양보하자는 얘기까지도 나올 만큼 정말 장사 잘 안 되는 모양이더군요. 네, 기본적으로 지금 어려운 상황인 게 뭐 93년에 우리나라에 처음 생기고 나서 98년에 IMF 위기를 맞으면서 예. 많은 소비자들이 저가를 선호하는 현상 때문에 마트가 굉장히 화랑이 됐었던 시기였었고 예.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처음 그 업태가 도입된 지 얼마 안 됐었다 보니까 출점도 뭐 1년에 몇십 개씩 했었는데 지금은 마트가 출점이 다 되었다 보니까 더 이상 점포를 늘리는 게 어렵고요. 그러니까 뭐 수량으로 봤을 때 일단 양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좀 타개하기 위해서 온라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는데 근데 코로나19 때문에 좋았던 상황이 지금 역으로 약간 시장 상황이 불리하면서 기본적으로 좀 단기간에는 흑자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 됐고 이런 게 양쪽으로 좀 어렵다 보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모습이다. 생필품은 그냥 온라인에서 산다는 네. 거가 자꾸 습관화되고 있는 모양이군요. 그렇죠. 아무래도 뭐 딱히 뭐랄까요 굳이 선택하는 데 있어서 가서 골라올 그쵸, 필요가 필요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리고 쓰는 거는 항상 쓰는 거다 보니까 뭐 예. 고정적으로 그냥 반복적으로 구매하는 형태다 보니 기존에 좀 자유롭게 소비하는 그런 품목 대비해서는 약간 불리한 부분들이 있다. 그렇군요. 예전에는 휴일날 그냥 할 일 없으면 마트에 가서 그러니까요. 쇼핑을 핑계로 예. 그냥 시간을 보내다 그쵸.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걸 안 하면 그 시간에는 이제 드라마나 보고 뭐 넷플릭스 보고 이러나 봐요. 네, 예전에는 이제 저희 소득 수준이 뭐 국민소득 2만 불 막 이랬을 때는 여가 활동 중에 하나로 마트에 가서 뭐 장도 네. 보고 구경도 하고 이런 것들이었는데 요새는 말씀하신 생필품 이런 것들이 그냥 목적 구매로 가다 보니까 예. 그냥 필요한 것만 딱 온라인으로 주문하면은 남는 시간에 뭐 다른 것들 할 수 있고 진짜 여가를 하시나 봅니다. 그렇죠. 이제는. 예. 그리고 또 사실 이런 활동을 받아낼 수 있는 채널이 최근에 백화점의 복합 쇼핑몰이나 뭐 교회형 아울렛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백화점 생겼다 아울렛 보니까 가면 더 재밌으니까.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국민소득 3만 불 찍으면서부터 나타나는 형태거든요. 일본도 그랬고. 예. 그래서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소비자들의 눈높이도 좀 높아지면서 그런 채널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게
마트도 네, 변신을 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어려워요. 어떻게 네. 변신을 하게 될까요? 기본적으로 점포 자체가 뭐 그런 활동을 위해서 만들어진 점포 형태가 아니다 보니까 아예 뭐 가림막을 치고 리뉴얼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그런 것들도 한꺼번에 진행할 수 없다 보니까 순차적으로 조금씩은 하고 있는데 예, 어렵죠. 요즘 유통업계에서는 이제 그동안 새로운 유통 형태를 선보이던 이른바 스타트업들이 네, 상장을 준비 중인 경우가 많은데 네, 네, 뭐 마켓컬리, 뭐 11번가, 네, 쓱닷컴 뭐 이런 곳이 이제 상장을 하려고 하고 마켓컬리가 상장 일정으로 보면 제일 앞서 있나 봐요. 네, 네, 네. 주식 시장이 안 좋으니까 좀 상장을 해도 괜찮겠느냐. 즉 종전에 비상장일 때 투자 받았던 기업 가치보다 오히려 상장을 하고 나면 기업 가치가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분위기다. 네. 그런 걱정이 좀 있는 것 같더군요. 네, 일단 예비 심사 통과를 했고요. 그래서 상장 절차가 진행이 될 거고, 통과하면은, 그러니까 상장 적격 판정 받고 나서 6개월 이내 상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늦어도 내년 2월 안에는 전까지는 해야죠.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기업 가치로 봤을 때는 작년 12월 달에 마지막으로 투자를 받으면서 그때 받았던 기업 가치 기준이 이제 4조 원이다 보니까 예. 그 마지막으로 투자했던 분들은 4조 원 기업 가치에 투자를 하신 거니까 이제 만약에 이득을 보고 나오시려면은 주식시장에는 뭐 6조에는 해야 되지 올라가야 않겠느냐. 되는데. 예. 그런 시각들이 연초만 해도 이제 많았습니다. 있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뭐 2조 내지는 1조 후반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러니까 기존에 이미 투자 받았던 밸류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난 거죠. 그러면은 지금 컬리가 올해 원래 예상했던 거래, 그러니까 매출액이랑 비슷한 규모이지만 예. 3.3조 원 정도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제 2조면은 이 멀티플로 봤을 때는 한 배가 좀 안 되는 수준이고 원래는 2배 정도로 봤었던 거거든요. 뭐의 2배요? GMV 대비해서, 그러니까 거래액 대비해서. 거래액의 1년 게- 동안의 거래액의 네. 2배 정도를 기업 가치로 봐왔는데 네. 이제는 거래액 정도만 기업 가치로 쳐준다. 거래액 대비도 지금 안 되는 안 되는 수준까지도 수준으로? 봐야 되는. 그럼 회사가 뭐가 바뀐 게 아니라 그 회사들을 바라보는 시장의 시각이 좀 그쵸. 달라진 거네요. 예.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 온라인 쇼핑 시장 자체가 성장 폭이 코로나19 지나면서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부분도 있고, 왜냐하면 다들 나가서 쇼핑하시니까. 할 테니까. 네, 기본적으로 그런 집 앞까지 상황인데. 바로 배달해 드립니다 하는 거에 메리트가 줄어들 수 그쵸.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사실 컬리도 컬리지만은 말씀 주신 대로 이 컬리가 일정에서는 가장 앞서 있다 보니까 네. 만약에 컬리가 이 밸류에 상장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뒤에 연이어 상장을 준비하고 있는 업체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비슷한 사업 하고 있는데 컬리가 뭐 한 배인데 너희는 왜 2배를 요청을 하냐. 아하, 이런 게 이제 피어 밸류전으로 봤을 때 예. 좀 이슈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다들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고요. 11번가도 그 지금 상장을 해야 됩니다. 네. 2023년도에 해야 예. 되는데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이런 컬리의 멀티플도 영향을 줄 것이고, 더불어서 쓱닷컴 같은 경우도 원래는 올해 산다고 했었다가 지금 좀 연기를 시킨 상황인데요. 예. 네, 특히나 쓱닷컴은 가장 비슷한 사업을 또 컬리랑 하고 있다 보니까 새벽에 신선식품 배송해 그죠. 주는 것. 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다들 좀 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좀 보시는 것 같아요. 돈 결국 못 벌 것이다. 예. 지금은 적자지만 나중에는 이걸로 흑 잡을 겁니다 하는 전망에 대해서 불안하게 보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 IPO 시장이 워낙에 안 좋았었다 보니까 예. 이제 높은 멀티플을 주기에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시는 시각들이 많아서 네. 예. 어떻게 보세요? 이게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들기는 하는데 네. 새로운 시도이기는 하고 네. 소비자들은 편리하나 네, 계속 이렇게 적자를 보다 보면 우리 못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고 그럼요. 예. 아니면 흑자 전환을 하면 이게 이제 새로운 쇼핑 형태로 생활의 자리를 잡을 텐데 네. 어느 쪽일까요? 저는 근데 단기간에 흑전하기에는 좀 어려운 사업 구조를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비용 그러니까 많이 들어서? 네,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다루는 품목 자체가 일반 공산품이나 아니면 좀 온라인으로 팔기 용이한 제품들이 아니다 보니까 신경 많이 써야 되는 신선식품이다 콜드체인도 보니까. 필요하고 또 까다로운 분야라서 알겠습니다. 네, 어려울 거라 보고 있어요. 미래의 큰돈보단 당장의 현금이 들어오는 기업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쏠리는 뭐 그런 상황.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오리나 애널리스트와 함께 최근에
유통업종 업태들에 따라서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2부에 다시 돌아올게요. 2부에 뵙겠습니다. 놓치기 쉬운 나라 밖 경제 소식을 살펴보는 글로벌 리포트 시간입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미국이 이제 온실가스를 배출하면 세금을 부과한다. 네. 굴뚝에서 연기 나오면 저거 재서 세금 내라. 그런 법을 새로 만들었나 봐요. 네. 처음으로 부과받은 업체가 나왔는데 아주 그 회사는 분위기 안 좋다. 그런 소식인가 봅니다. 맞습니다.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들어보셨을 텐데 미국에서 다른 말로 기후법이라고도 부릅니다. 네. 기후 대응과 에너지 보완의 그 법안의 예산의 86%가 들어갈 정도로 미국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기후 변화 대응법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태양광 패널이나 뭐 전기차 생산 기업에 혜택을 주는 내용이 있어서 예. 우리나라도 뭐 이것 때문에 우리 전기차 업계 차별적 조치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지금 요청을 한참 하고 있기도 하죠. 예. 네, 다시 돌아와서 이 기후법 안에는 미국이 처음으로 온실가스, 그중에서도 메탄을 내뿜는 석유가스 기업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그 메탄 배출을 규제하지 않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 법안이 메탄과의 싸움의 전환점이 될 거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메탄은 원래 유전만 파다 보면 네. 석유 캐다 보면 석유 나오기 전에 한번 기체부터 나오는 그게 이제 메탄이라면서요? 네, 그렇죠. 나오죠. 음. 이 법안대로라면 2024년부터 뭐 말씀하신 뭐 유정, 뭐 파이프라인, 액화천연가스 터미널 같은 그런 시설에서 네. 회사가 배출하는 메탄에 대해서 1톤당 $900를 부과하고요. 2년 후에는 더 올려요. 톤당 $1,500로 이렇게 오릅니다. 이렇게 세금으로 메탄을 규제했을 때 10년이 지나면 2020년에 비해서 미국의 총 메탄가스 배출을 5분의 1 가까이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어요. 참고로 이 바이든 대통령이 2030년까지 최소 30% 감축하겠다, 메탄을 감축하겠다 이렇게 공약한 바가 있죠. 네. 지난해 발표된 유엔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메탄의 양을 줄이는 게 기후 변화에 대항하는 가장 쉽고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내용인데 미국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한 79%를 차지하고 네. 메탄은 11%에 불과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 지난 20년 동안 살펴보면 메탄이 양은 적어도 이산화탄소보다 지구를 따뜻하게 하는데 80배나 더 강력하다는 게 증명이 된 바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마 그 석유 업계는 이게 우리가 그냥 그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라 네. 석유를 캐려고 하면 이 기체가 나오는데 안 나올 수는 없는데 이거를 모아서 그 액화천연가스로 돈 받고 팔고 싶은 마음은 우리도 굴뚝 같으나 여기부터 뭐 파이프가 쭉 연결돼서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서 저 해변까지 싣고 가는 것도 애매하고 그냥 그래서 불 붙여서 태우고 있는 건데 이걸 뭐라고 하면 어떡하냐 이거 그런 반발도 있겠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뭐 고의적인 저격이다 이런 표현도 하는데 그럴 만도 한 게 사실 메탄은 다양한 산업에서 생산이 되는데 네. 미국에서 석유가스 부문의 그 메탄 배출이 전체 메탄 배출의 한 3분의 1 좀 넘게 차지하고요. 어디서 그럼 또 나와요? 농업에서 또 3분의 1 정도가 나옵니다. 아, 근데 이제 뭐 방귀 뀌고 트림하는 소들과 네. 뭐 쓰레기 매립지 같은 그런 다른 원천들은 앞으로도 자유롭게 메탄 방출이 가능한데 왜 우리만 규제하느냐. 저 소들한테도 그럼 세금 매겨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는 메탄세는 석유가스 회사 전체에 부과하는 게 아니라 네. 일정 배출량 이상의 기업에만 부과가 되는데 이거를 따져보니까 석유가스 부문 전체 메탄 배출량의 절반이 안 되는 43% 시설에만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발생하는 게 메탄 배출량은 이 연방에서 제시한 방법이 있기는 하거든요. 얼마나 배출됐는지 정하는. 네, 쟤는 측정하는. 네, 측정하는. 근데 이거를 연방에서 재주는 게 아니라 각자 회사가 재고 알아서 보고를 해야 돼가지고 이게 제대로 측정이 되겠냐 다 줄여서 보고하지. 자진납세. 네,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시선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탄 배출을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죠. 네.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인플레 감축법으로 인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 에너지 기업들은 이 비용을 결국에는 상품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는데 네. 그러면 기름값 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많이 지으면 또 메탄이 많이 나온다고도 하더군요. 네, 맞습니다. 그 논에 물이 차여 있는 그 물 밑에서 뭐가 썩으면 네. 그 메탄이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여튼 그렇긴 한데 일단은 석유 업계가 부과금은 부과받고 있고 일정 매출량 이상만 부과하는 방식이라면 석유가스 회사들도 뭐 회사 분할을 하든가 그렇게 해서 우리는 소규모예요 이렇게 만들기도 하려고 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다른 이야기 좀 해보죠. 우리나라는 요즘 집값이 좀 내려가는 분위기인데 영국은 집값이 계속 오르나 봅니다. 네, 영국에서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중인데요. 예. 영국 집값은 8월에도 1년 전보다 10%가 올랐습니다. 네. 경기는 침체되고 있는데 집값이 오르는 거는 공급이 아직 부족해서 그렇다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다만 전문가들은 내년 중반부터는 그래도 영국 집값이 좀 내리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보고는 있어요. 예.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요즘 영국에서도 집을 가진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건데요. 우리나라 집주인들도 요즘 그런다죠? 네. 경기가 나빠지고 있는 건 집을 팔아야 되는 신호인데 임대료는 오히려 계속 오르고 있어서 네. 올해 들어서 7월까지 영국 전체 임대료가 9.5%가 올랐고 또 런던만 따로 보면 한 13.6%가 올랐거든요. 집값보다 더 올랐군요. 예. 그래서 그럼 집주인들은 월세가 올라서 좋으냐? 그럼 월세도 올랐지만 유지 비용이 많이 들어서 마찬가지다 이런 입장입니다. 예. 영국은 집값을 잡기 위해서 2016년에 그 세컨드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세금을 더 부과하고 주택담보대출 이자 납부액에 대한 소득 공제도 없앴거든요. 예. 그것 때문에 집주인들은 비용이 더 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집 구매를 안 하게 되고 또 그렇게 되니까 집을 새로 짓지도 않게 되고 결국에는 이 새로 사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거주할 집이 부족해지고요. 월세도 오르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집을 막 사들이는 투기, 투자 이거를 활성화시키면 집값은 좀 오르는 것 같은데 그 덕분에 집은 더 계속 공급이 되고 업자들이 만들어 팔려고 열심히 지을 테니까 네. 그걸 막으면 또 업자들은 집이 안 팔리네. 그래서 안 짓고 이래도 오르고 저래도 오르고 참. 영국에서는 요즘 주택의 에너지 등급을 매겨서 우리나라 가전제품의 1등급, 2등급 그 스티커 맞습니다. 붙이는 것처럼 네. 집에도 그 스티커를 붙이는데 D등급 받으면 이 집은 불법이다. 살지도 말고 세입자도 받지 마. 뭐 이러나 봐요. 네, 이 오래된 집들은 단열이 안 돼가지고 예. 그러면 에너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등급이 낮은 집은 단열 보강 조치를 하라는 게 영국 정부의 정책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약 1,000만 원 정도의 돈이 들어가요. 한 집 단열을 보강해서 C등급으로 한 등급 올리는데. 네, 근데 돈도 돈이지만 이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사이에 세입자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월세도 못 받고 이중 비용을 치르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월세는 더 오르게 되어 있는데요. 집을 비워야 되는 주인들이 많아지니까. 아, 그러면 세입자는 갈 데가 없으니. 네. 그리고 신축 주택 수요가 그러면 계속 생깁니다. 낡은 주택을 사면 이래저래 돈이 많이 드니까 신축을 구매하는 게 유리하다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리고 요즘 러시아 가스 수출 막혀서 그 유럽의 도시가스 비용이 엄청 올랐잖아요. 영국도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 때문에 세입자들이 월세가 비싸도 난방이 잘 되는 신축 주택을 선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열 잘 되는 게 월세 아끼는 거다. 네. 그렇군요. 중국은 요즘 경기가 안 좋기로 전 세계에 있어서 유명하고 그래서 걱정을 많이 하게 하는 나라인데 네. 중국에서는 그 와중에 좋은 소식이 있다고요? 사실 중국에게 좋은 소식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예. 코로나 봉쇄로 경기가 나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동도 줄어들고 또 공장 가동도 줄고 그래서 중국의 탄소 배출량이 지난 2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8%나 감소를 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예. 중국 전체에서. 네. 예. 그런데 이게 이 8%라는 게 지난 10년간 이렇게 감소한 적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 통계는 어디 거냐면 노르웨이에서 발행하는 카본 브리프라는 기후 환경 조사 업체 보고서에 담긴 통계인데 이 보고서는 중국이 부동산이 침체되면서 건설 현장이 중단되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철강 시멘트 생산이 줄어든 게 제일 큰 이유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철강 회사, 시멘트 회사는 만들 때 이 불을 떼야 되니까. 네. 참고로 이 시멘트 생산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나 감소를 했거든요. 공사 중단이 많이 되고 있군요. 좀 중국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그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요. 화력 발전소에서 탄소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철강을 생산하는 제철소가 네. 두 번째로 많은 탄소 배출원이라고 합니다. 용광로에서 많이 예. 나오는데 예, 그래서 제가 탄소 배출량이 8%나 감소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예. 이렇게 8%가 많이 배출했다고는 하는데 잘 감이 안 오시면 이런 설명을 좀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코로나 위기가 처음 닥쳤던 2020년 1분기 그때 네. 거의 다 셧다운했었잖아요. 예, 그때가 뭐 경제 마비였죠, 뭐. 맞습니다. 특히 중국은 더. 네, 그때가 1년 전보다 배출량이 7% 감소했었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데도 네. 그런데 지금 8% 감소했다. 아, 그러면 이제 조금 감이 더 오시죠. 중국은 완전히 갑자기 마비된 경제 상황인 것 같다. 이런 것만 보면 탄소로만 보면 그런 것만 보면 그 중국 경기가 얼마나 나쁜지 실감할 수 있는 통계다. 그래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덕분에 환경에는 도움이 되고 있다. 그렇죠. 자, 미국 얘기 재밌는 뉴스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네. 요즘 미국에 가면 서비스가 엉망인 가게들이 너무 많고 하여튼 뭐 가게뿐만 아니라 하여튼 일이 잘 안 돌아가고 있다. 이거 네. 큰일이다. 이런 반응이 많다고. 네, 이 얘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예. 이제 가게들뿐만 아니라 항공사들도 이런저런 사고들이 많아지고 있고 예. 또 병원의 간호사들도 너무 서툴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그래요. 또 레스토랑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똑같은 숫자의 직원을 고용했는데 일이 안 되고 서비스가 엉망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손님들도 짜증내고. 네. 그 이유는 직원 뽑기가 어렵다 보니까 예. 일단 지원하면 바로 뽑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비스 업종 임금이 올라가다 보니까 기껏 뽑아놓은 직원도 다른 곳으로 가고 아, 또 가고. 또 새로 뽑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직원들이 다 신입인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다들 일에 서툴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 주유소 직원이 임금이 높다는 이유로 길 건너 저 레스토랑으로 이직을 합니다. 그럼 주유소에 직원 하나 비겠죠? 그럼 빈자리가 생긴 주유소가 임금을 올렸어요. 네. 그러면 또 근처에 다른 식당에서 일하던 직원이 주유소로 또 취업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 주유소 직원은 식당 일이 처음이고 예. 식당 직원은 주유소 일이 초짜라서 일을 좀 하는 직원들은 이제 좀 적응이 되고 이제 네, 예. 선임들은 그런 초짜들을 가르치느라 바쁜 거예요. 그럼 또 일이 안 되고.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코로나가 끼친 가장 큰 영향은 미국 사회의 노하우와 시스템이 사라지게 만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유소 직원은 주유소에서 일하고 식당 직원은 식당에서 일했으면 그나마 잘 돌아갈 텐데 네. 직원 뽑기 어렵다는 이유로 서로 상대방 직원을 가져오는 이런 쟁탈전을 하다 보니까 그렇죠. 임금이 계속 올라가니까 서툰 일 하게 되고 또. 그렇죠. 이건 상상만 해도 정말 정신없는 상황 아닙니까? 야, 기름 넣으러 갔는데 이거 잘 못 넣고 그러면 왜 그러십니까? 그러면 저는 햄버거는 되게 잘 만드는데 이러고 있고 햄버거 가게 가서는 제 주유소 일은 참 잘하는데 햄버거는 좀 서툴군요. 그런 반응이다. 네. 그러니까 원래 미국이 지난번에 그 코로나 사태 벌어졌을 때 네. 미국은 원래 무슨 일이 있으면 일단 직원들 해고하는 게 자유로우니까 맞아요. 일단 해고하고 나서 그 대신 좀 또 다시 경기 괜찮아지면 다시 또 대량으로 뽑고 네. 이제 그게 관행이라서 네. 유럽은 당분간 직원 고용 계속하세요. 나라에서 보조금 드릴게요라고 하는데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게 관행이다 보니까 더 심하겠군요. 맞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죠. 델타 항공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의 직원들을 퇴직시켰다가 최근에 신입 직원들을 대거 채용했어요. 이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코로나 이전보다 직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지고 예. 그래서 인건비도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대거 젊은 직원으로 바뀌었다. 코로나 네. 이전보다. 네, 이제 예. 베테랑들은 다 이제 은퇴해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새로 뽑는 건 주로 이제 신입들 뽑았을 테니까. 네. 근데 그때 저희가 방송에서도 잠깐 얘기했었는데 항공 같은 경우에는 신입들을 새로 뽑아도 교육 기간이 있잖아요. 그리고 신원을 확인해야 되는 기간도 있고 이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다 이 사람들을 뽑아도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델타 항공의 직원 숫자는 코로나 이전에 95% 수준까지 올라오긴 했어요. 예. 그런데 비행 일정은 코로나 이전에 85% 수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아이고. 뜻은 뭐겠어요? 직원 숫자는 많은데 일이 안 되고 있다는 뜻이고
그래서 요즘 미국 기업들은 신입 직원 교육시키느라고 고참 직원들이 바쁘다. 그래서 일이 더 안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 생산성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 또 공급이 안 돼서 가격이 오르는 악순환이 생기게 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 이렇게 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고 교육 안 시킬 수는 없고. 없죠. 참.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행기 편수도 줄어들게 되고. 그러면 여행객 똑같더라도 비행기 표는 가격이 오르고.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한두 명 정도 신입으로 채용이 되면 네. 뭐 고참 직원도 한두 명만 붙으면 되는데 대량으로 신입들이 많이 채용이 되면 예. 여기에 투입돼야 되는 고참 직원들의 수도 많겠죠. 그렇기도 하고 고참도 피곤해지고. 그렇죠. 고참도 피곤해지면 그 스트레스가 신입한테 가고. 그럼 되게- 신입은 또 그만두고. 고참 피곤하다는 말씀을 저를 보면서 하셔서 굉장히 찔립니다. 예. 달러가 20년 만에 최고 수준이랍니다. 요즘 달러 가치가. 네. 우리나라 환율도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네. 많은 전문가들이 야, 이거 달러가 당분간 더 오를 것 같은데요라고 예상하고 있는데 또 한쪽에서는 이러다 말 거다. 지금이 꼭지다. 지금보다 달러가 더 오르지는 않을 거다라는 의견도 나오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미국 자산운용사 록펠러 인터내셔널 회장 루치드 샤르마가 이 파이낸셜 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입니다. 네. 저도 달러 강세인데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좀 읽어봤는데 먼저 이 달러 강세가 계속 된다는 걸 두고 외환 시장에서는 티나라고 합니다. 티나 현상이다. 네. 무슨 뜻이에요? 티나? There is no alternative의 약자인데 달러가 왜 비싸? 그러면 티나 이렇게 답을 합니다. 달러 말고 다른 대안이 없거나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There is no alternative. 네. 대안이 없다. 네. 근데 뭐 달러의 대안이라고 하면 뭐 유로와 아니면 위안화인데 예. 아무래도 좀 불안하다는 거죠. 근데 이 샤르마 회장이 주장하는 내용은 포스트 달러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건데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은 한 6가지 정도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포스트 달러 시대라고 하면 이제 달러가 주인공으로서 막을 내리고 그렇죠. 이제 달러 시대는 갔다는 내용이에요. 내려갈 거다. 네. 이 첫 번째 이유는 달러 인덱스 그래프를 좀 봐라. 예. 그럼 이거 과거 흐름부터 쭉 봤을 때 이 정도 올라왔으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더 올라가겠느냐.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이번 하락을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다. 네, 이번에 하락을 시작하면 아주 깊게 내려갈 거다. 음. 이런 얘기가 있고. 집값 전망하는 분들하고 비슷한 전망이네요. 야, 이렇게 올랐는데 또 오르겠어? 이제 이런 근거. 네, 모든 게 부동산으로 가십니까? 느낌이 비슷하니까요. 두 번째는 음. 달러 가치는 역사적 장기적 추세보다 지금 20% 높고 네. 2001년에 도달했던 최고치보다 높은데 1970 1970년대 이후에 달러는 오르고 내리고 했지만 상승은 약 7년 동안 지속됐다. 근데 현재의 상승은 11년째다. 너무한 불안하지 거 아니냐.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가 있고요. 예. 뭐 어떤 나라든지 경상수지 적자가 GDP의 5%를 넘어가면 그 나라 통화 가치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5% 그자에 접근을 했다. 네. 근데 이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가 5%를 넘은 건 딱 한 번밖에 없었다. 1960년 이후에 네. 뭐 이런 식으로 근거를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만큼 올랐으면 내려가는 게 정상이지 어떻게 더 오른다고 보냐 달러를.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래도 미국 아니냐. 네. 요즘 전 세계에서 그래도 미국이 제일 잘 나가니까 네. 미국의 성장률이 좋을 거고 성장률이 좋은 나라는 그 나라 돈 가치도 오르고 다들 투자하러 그 나라 갈 테니까. 네. 그래서 오른다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던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투자자들은 달러에서 멀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달러 강세가 꺾일 거라는 얘기인데 예. 달러 이후의 세계는 단일 패권 통화가 아니라 통화 블록일 가능성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일극이 아니라 중국과 미국의 대결 이런 식으로. 네, 지금 달러가 강세인 건 많은 사람들이 피난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는 아닐 가능성이 높다. 네, 달러 강세에 속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라밖 경제 소식 잘 모아서 들어봤습니다.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인사드릴 거고요. 그 전에 일요일 아침 7시 5분에 저희가 따로 준비하는 손에 잡히는 경제 주간 하이라이트도 기대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깊고 더 재미있는 경제 이야기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